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23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대 기준금리 동결,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근거로는 통화긴축의 속도를 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 또한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 지표까지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도 경기 둔화라는 언급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이번 금리 기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까지 1,300원대로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이 풀어야 할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원유를 비롯해 주요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물가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율 인상은 기업들의 달러 부채 부담도 증가시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율 인상까지 고려할 때 이번 한은의 결정은 금리 인상일지 아니면 동결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월 20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코너죠. 이번 주 국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항상 제 주변에는 대표님 오신다니까 증시와 관련된 깨알 상식들 한번 여쭤봐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가끔 이제 증시를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 단어를 보면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오프닝 때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 날 기대하는 증시 분위기는 종합주가지수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일견 기대하게 되는데 안 떨어지면 가끔 이 시황 분석하시는 분들 말씀이 선반영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세요. 네. 이 선반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사후에 답안지를 보고서 네. 끼워 맞추기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나중에 동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요거를 예. 좀 포장해서 한번 이야기를 예. 해보자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기 지표 중에서도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예.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은 선행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조금 미리 반영을 했다. 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여러 이슈들을 좀 선반영해가지고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시는 항상 선반영을 먼저 한다라는 이해를 가지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도 참고되셨으면 하겠고요. 자, 먼저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볼까요? 네, 우리 증시가 아침에는 좀 좋지 않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계속해가지고서 이후에는 좀 낙폭을 줄여 나가서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현재 보합권,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은 좀 더 강합니다. 1.47% 정도 상승한 상황으로 지금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중요한 이벤트가 좀 남아 있어서 뭐 크게 출렁거림은 없이 그냥 잔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는 또 어땠나요? 네, 미국 증시는요. 지난주 최대 이슈가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예.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반대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좀 좋은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좀 양 시장에서 나타났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대통령의 날 이럴 때는 또 휴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이제 아시아 증시 자체가 우리가 미국의 선물을 보고서 움직이는 게 좀 있는데 네. 오늘의 경우에는
미국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 예. 이 움직임이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네, 그런 요인까지 같이 겹쳤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살펴볼 내용이 이제 금리 얘기 또 마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설이 또 나오더라고요.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가 미국에서는 물가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또 그 다음에는 수입 물가, 수출입 물가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더군다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인플레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준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가지고서 그 3월 회의에 당초에는 0.25%포인트만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시장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폭을 넓혀서 0.5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작년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찍어 놓았던 그 향후 금리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점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시장은 그것보다 한 회 덜 올릴 것으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그것보다 한 회 더 올릴 것으로 그러니까는 극적으로 좀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물가 지표가 이렇게 예상보다 높이 나온 이유들이 뭐 있나요? 예, 그 지난주에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 계절 조정치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구성 요소들 간의 가중치 비중 조절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하기로 바꾸었고 그게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초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물가가 높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쪽에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데이터를 계절 조정치 이런 거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몇 달 더 지나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시간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과 함께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 소개해 주신 게 있었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서서히 둔화된다라고 저번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방송 제가 몇 개 봤더니 이번에는 좀 말씀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뀐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네,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아주 다수가 나와가지고서 최근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만약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읽혀진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의 경우에는 계절 조정의 이슈나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데이터로 본인들이 정책 결정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가 특히나 이제 금요일에 박힌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최근에 이런 데이터가 특별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는 못한다라고 또 못박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시중금리 올라갔느냐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네. 시장의 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더 인플레가 꺾인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는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급반등도 하고 하다 보니 이것이 인플레가 우리가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채권 시장은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 시장은 사실 그에 비해 가지고서는 예전 같으면은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많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요소가 다른 것도 있다 보는 게 하나는 인플레 금리도 있겠지만은 주식 시장은
이제 그 혹시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들을 봐서는 침체 우려는 오히려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양시장에 반영되는 네. 그 논리가 좀 다르다. 음.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자주 목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아주 이례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가령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수혜주 운하가 막혔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도 있었죠. 여러 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준은 정책을 펼 때 장기적으로 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더 나아가서는 10년 뒤에는 어떨까인데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베이를 해보는 거죠. 예. 시장 참여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서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요. 일반 그냥 이제 그 시민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는 채권 시장에서 이 연도물별로 해가지고서 가격 반영된 걸 보면 그걸 또 유출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가 소위 연준 표현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냐, 고삐가 풀려 있냐 이걸 보는 건데 예. 지금 봐가지고서는요. 지난주에 시중금리 올랐지만 기대 인플레들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주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는 좀 과잉 계산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 또 궁금했던 거가 하나 있었었죠. 지난 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된 건가요? 네, 오는 수요일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네. 회의가 있고 난 이에 3주 뒤에 공개가 됩니다. 네. 회의 당일에는 우리가 사실 파월 의장의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다른 다수의 위원들은 또 나머지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점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사록입니다. 이건 이제 10장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요번에 여기에서 최근에 워낙 인플레나 이런 것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 보니까는 의사록이 공개되면은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어떤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까 좀 이슈를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2월 회의를 두고서 해석이 좀 분분했었어요. 이번 회의가 비둘기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록에서 이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 연준에서 소위 금리 인상을 향후 멈추게 되는 그 조건에 대해 이번에 얘기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yes 아니면 no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그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 저는 관심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과연 의장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광범위하게 사람도.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성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점도 의장 혼자만의 생각인지 광범위하게 공유된 생각인지 이번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항상 이렇게 통화를 결정하고 나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나서 회의록을 좀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음모론으로는 그게 있습니다. 3주간에 예. 회의가 끝나고 시장에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일부 조금 조절을 마사지를 소위 한 내용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말을 넣는 건 아닌데 네. 했던 말 중에 좀 비둘기로 보이고 싶으면 매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고요. 정말 자세하게는 이게 5년 뒤에는 전문이 공개가 됩니다. 네. 거기에서는 모든 걸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몇 년 지나고서는 그건 까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한 5년 지난 자료들 바탕으로 이게 다 연준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논문 쓰고 연구하는 사람도 계속 보긴 합니다. 예, 그건 그렇죠. 네, 전문가분들에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인제 미국 얘기는 살펴봤으니까 우리나라 얘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뭐를 고민하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광훈 매니저님의 관전 포인트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급적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를 악화시키는 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나도 이제 대출에서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요것만 딱 보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쪽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회의가 결국은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은행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를 실제 어떻게 변동시킬 거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할 거냐. 아. 그리고서는 그 결정이 몇 대 몇이었냐, 소수 의견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번 새로운 총재의 부임 이후에는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것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동결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러한 장치들은 좀 이제 너무 비리기적인 결정을 예. 했으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음. 반대로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아주 비리기적인 이런 코멘트나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인 좀 비둘기이고 싶고 그러니 양다리를 다 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는 금리대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반대 방향의 언급으로 이걸 뭐 중탕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이렇게 금리를 하나 저렇게 금리를 하나, 그러니까 동결을 하나 인상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 어쨌든 그래도 올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더 매파적인 네. 부분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려가 되실 만한 게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들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물가 대응이 가능할까? 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영향,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영향이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가지고서는 미국은 이제 내수가 크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어렵고요. 그리고 물가를 낮추는 데에 정부의 영향도 크게 차지를 합니다. 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CP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가를 보는데 이 CPI에는 정부 지출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가계 지출은 줄어들죠. 그럼 우리 소비자 물가는 감소하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미국에서 연준이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PC 물가에서는 그렇게 했었을 때 물가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가계는 지출이 줄었지만 정부가 지출이 는 게 아니냐 하면은 네팅하면 제로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CPI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령 뭐 난방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교통비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등등등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로 눈속임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가는 어쨌든 조금씩 내려가는 그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카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좀 때리기 시작한 통신비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불안불안하니까 통신비 좀 낮춰가지고 효과 봤다고 저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가 내각에서 실제로 통신비를 강력하게 규제했고요. 통신비 인하 효과만으로도 소비자 물가를 1.5%포인트나 내리는 와. 그런 효과를 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가 예. 목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건드려지게 되면은 물가가 일단 하락하는 것을 좀 내려온 디스인플레로 여겨질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은은 지금 2월까지는 5%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물가 상승이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보조금을 미리 계산에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집집마다 이제는 휴대폰이나 이제 또 인터넷 요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준조세에 가깝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낮춰준다라고 한다면 뭐 팍팍한 물가 상황에 큰 뭐랄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요소들뿐만 아니라 원유,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 환율에 좀 우호적인 그리고 물가 잡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좀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최근 몇 달간 나타났었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안 그래도 몇 달 뒤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자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군, 섹터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뭐 그동안엔 좀 국내를 말씀드렸으니 해외 쪽을 한번 언급드릴까 예. 하는데요. 해외 소매점입니다. 월마트가 화요일 날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과잉 재고가 문제거든요. 우리 반도체도 과잉 재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소매점도 과잉 재고인데 과연 대표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월마트는 과잉 재고를 얼마나 해소했을까? 이게 적정 재고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다음부터 다시 재고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님 통해서 증시의 한 주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분 덕분에 세상이 참 넓고 신기반기한 기업도 많다는 거 매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신기반기 레드칩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이면도 알게 되고 또 모르는 기업들도 알게 되는데 오늘은 뭐 전 국민이 모를 수 없는 기업도 들고 오셨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MS. 예, MS. 네. 마소라고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더 친근감 있어요. 네. 이렇게 MS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기업인데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요즘 화제죠. 챗 GPT. 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인공지능이다, 뭐 말한다, 뭐 대화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챗 GPT가 MS 빙의 빙의했습니다. 네. 빙의라는 표현이 이제 혼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지난 2월 7일이었는데 그 마소의 본사는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시애틀에 있어요. 예. 아마존도 시애틀에 있죠. 여기서 이제 빙 출시 행사가 열렸는데 이게 진짜 화제였어요. 그래갖고 빙 모르는 사람도 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솔직히 빙을 모르긴 쉽지 않은데 아마 눈여겨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빙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검색 엔진이에요. 예. 이게 뭐 마소에도 검색 엔진이 있다고 뭐라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2000년대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경쟁을 했죠. 당시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항했던 게 MS의 이제 빙이었는데 뭐 실패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요 3%예요. 아이고. 반면에 구글은 92.58%. 네, 차이가 너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였으면 뭐 그냥 빙 나왔네. 관심도 없었을 텐데 챗 GPT하고 결합된 새로운 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베타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서비스가 왔을 때 좋은지 한번 이게 알파 베스트 테스트 하는데 베타 테스트 직전 상용화 직전 버전인데 요거 쓰려고 하는 대기자 명단이요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이요. 이쯤 되면 이제 빙 오프닝 런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오픈런. 예, 야 진짜 이걸 보니까 아마 이 빙도 챗 GPT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진짜 챗 GPT가 전 세계적 화제네요. 이게 그 공개된 건 지난해 11월 30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사용자만 1,0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개념 설명 좀 드리면 이게 그 인풋하면 아웃풋으로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키워드로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 박정호, 뭐 손경제 누르면 이제 그거 관련된 웹 페이지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챗 GPT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박정호 교수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 분이에요. 이렇게 문장으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한 문장형 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른바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이라고 하는 생성 AI이기 때문인데 네. 이게 LMA라고 해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면 그 아이폰이나 또는 예. 그 카톡 보면 그 내가 뭔가 단어 하나 쓰면 이어지는 단어를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생성 AI의 아주 기초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와 문장을
학습한 다음에 네. 그 이어지는 문장이 적합한 걸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 챗GPT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 문장 습관 이런 걸 이제 학습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장을 학습해서 뭘 제시해도 이어지는 적절한 문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빅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글 잘 쓰는 인공지능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검색이잖아요. 네. 물어보면 답을 한다. 그러니까 챗GPT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구글 검색 말고 검색 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소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빙하고 챗GPT를 결합한 합치해서 빙의 시킨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을 출시한 거죠. 그러면 MS의 빙은 뭔가 기존의 검색 방법과 달리 챗 GPT가 결합된 방식이니까 뭔가 큰 차이가 있겠어요? 구글 검색 엔진 그리고 이제 MS 빙 검색 엔진을요. 그 사티아 나델라 MS CEO 유명한 인물인데 뭐 MS를 수렁에서 구해낸 인물이라고도 표현되죠. 예. 그래서 그 창업자 파운더가 아니라 리파운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MS 빙 검색 엔진은 응답 엔진이다. 응답 엔진. 구글은 검색 엔진이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빙은 대화형이잖아요. 네. 문장으로 설명하면 문장으로 답을 해줘요. 반면에 구글은 키워드 검색을 하면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는데 빙 검색을 해본 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일단 검색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장으로 쭉 천자 이내로 문장 설명을 합니다. 나 뭐가 궁금해. 뭐 저녁에 약속 잡을 저녁 식사 자리는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걸 추천해주면 관련돼서 오른쪽 창에는 문장으로 결과가 나오고 네. 왼쪽 창에는 기본의 그 구글 검색 엔진처럼 웹사이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두 개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서 훨씬 편안하고 효율적인 형태의 검색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인데 심지어 오른쪽에 문장으로 쭉 설명한 거에는 특정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어디서 검색해서 데이터 찾아냈는지 각주까지 달아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그 말하자면 사실 여부,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돼서 가짜 정보를 이제 생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각주까지 붙여갖고 그런 문제도 없어요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아주 최신 정보까지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100만 명 줄 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새로운 검색 엔진의 혁신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 이 구글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그 마소가 MS가 기선 제압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보면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요. 1990년대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이때 검색 엔진은 야후. 기억나죠. 연식이 나온다. 알타비스타?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초창기 검색 엔진의 패러다임이 키워드를 넣어서 키워드하고 적합한 형태의 웹페이지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게 구글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98년도에 구글이 창업했는데 이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명의 공동 창업자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창업 아이템으로 내세웠던 게 레리 페이지의 이 창업자가 쓴 스탠포드 박사 논문이었는데 네. 뭐냐면 검색창에 검색을 넣어요. 그러면 검색어에 가장 관련이 높은 웹페이지를 보여준다인데 그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정확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야후나 알타비스타보다 구글로 검색하면 빨리 검색이 돼라는 경험이 있었어요. 당시에 네이버도 창업기였는데 네이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게 유명한 첫눈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때 이 알고리즘 이름이 페이지 링크였어요. 웹페이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마침 레리 페이지라고 페이지 창업자도 이름이 페이지니까 이름을 딱 지어서 요거 덕분에 이제 구글이 10년 동안 거의 검색 시장을 평정했고 2010년대는 완벽하게 구글의 지배 시대였죠.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아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챗GPT 같은 게 있어요. 구글한테도. 그게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건데 대화형 검색 엔진도 있고 인공지능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왜 못했느냐. 검색 광고가 구글한테 가장 중요한 수익이죠. 수익원이잖아요. 검색 광고의 그 원리라는 게 뭐냐면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어를 사용자가 이제 입력하잖아요. 특정 검색어에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거기에 MBC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검색량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거의 연간 1조 달러대 시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요거를 검색 키워드를 넣지 않고 문장으로 검색하는 검색 시대가 오면 검색 광고 시장이 망하겠죠.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은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출시를 못하는 거죠. 안에서 할까 말까 했다가 우리 시장 망가지고 예. 돈 잘 버는데 그러니까 계속 혁신을 미루다 보니까 MS가 선수를 쳐서 한 발도 앞서간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상황이 2000년대 구글이 MS한테 인력을 먹이면서 네. 말하자면 이제 빅테크의 1등 자리를 뺏게 되는 그 쟁탈전 상황과 매우 흡사해요. 과거 MS도 그랬거든요. 예. 그때랑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닮았나요? 그 당시에 MS CEO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가장 강조했던 게 윈도우였어요. 우리도 지금 윈도우 쓰죠. 근데 문제는 윈도우 하나가 중요하고 나머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회사 안에 검색 엔진 개발 부서가 있는데 검색 엔진 안 중요해. 우린 윈도우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머지 부서를 이른바 말살하는 거죠. 이런 예.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른바 사일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일로가 뭐냐면 곡식 창고 쌓아놓은 높은 탑을 의미하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 안에 사일로가 생기면 부서 간에 이른바 사내 정치, 사내 전쟁, 내부 총질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MS 내부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먼저 만들었는데 시장에 출시를 안 했고 또 검색 엔진도 만들 수 있었는데 시장에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등장했던 인물이 사티아 나델라 현 CEO인데 재밌는 건 사티아 나델라는 원래 구글 검색 엔진 빙 담당했던 수석 부사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MS 안에서는 변두리 부서 출신이었는데 회사의 CEO가 되고 나서 윈도우 중심이 아니야. 우린 새로운 게 필요해. 그래서 클라우드 아니면 검색 이런 걸 개발하는데 이번에 검색에서 한 방 먹일 수 있는 새로운 빙을 개발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네. 챗 GPT 만든 회사. 챗 GPT 만든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먼저 기술을 알아보고 이러면서 MS하고 말하자면 챗GPT 오픈 AI의 연합 전선 같은 거 만든 거죠. 그게 구글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구글이 이렇게 좀 위기를 경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봤더니 실리콘밸리에 퍼진 반 구글 문화 이런 게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요. 실리콘밸리 가보면요. 구글은 예전에는 그 혁신적인 창업 기업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 뭐라고 하면 구글 대기업. 구글 대기업. 네, 구글 재벌. 네, 한국으로 치면 물론 요즘 이제 큰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하지만 대기업, 재벌 이런 문화의 그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건 오늘 안 움직이죠. 공무원 그렇죠. 같고 예. 고액 연봉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어요. 예. 구글이 어느새부턴가 그 실리콘밸리 안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공룡 같은 존재가 됐다는 평가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구글 많이 싫어해요 안에서. 그러니까 구글 이 모든 거 장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생겼는데 그게 반 구글 문화입니다. 네. 근데 이걸 주도하는 인물이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하죠? 일론 머스크, 오. 테슬라 창업자, 예. 피터 튀엘, 이 사람은 팔란티아 대표. 팔란티아 예. 창업자고 페이팔 창업자기도 하죠. 예. 리드 호프만은 그 링크드인이라고 음. 이제 SNS 서비스의 창업자인데 이 인물들이 이른바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잖아요. 네. 페이팔이라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 창업 멤버이기 때문인데 딱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의기투합하면서 구글이 검색 엔진 장악한 건 오케이. 그런데 인공지능까지 장악해? 그거는 안 돼. 우리가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오픈 AI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챗GPT 만든 그 회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샘 알트만이 CEO인 거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네. 가장 핫한 인물인 거죠. 네. 샘 알트만. 그리고 샘 알트만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 설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예. 일단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시킬 수는 있는데
참고서도 있고 하지만 일타 강사 해서 이제 있어야죠. 문장 콕 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예. 근데 빅데이터는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큰 기업만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많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검색하는 구글인데 반 구글이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구글하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안은 MS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마소한테 기회가 온 거고요. 사티아 나델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 검색 엔진 만들었던 인물이니까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검색의 잠재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잡아냈고요. 그래서 바로 반 구글 전선을 만들어서 MS가 지원하고 오픈 AI가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챗 GPT인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글이 진짜 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뭐 불거질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지적한 사람 중에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자, 다시 그러니까 돌아와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네요, 결국.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MS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퀄리티 스타트라고 표현되잖아요. 시작은 정말 좋아요. 일단 분위기 좋고 MS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봤다. CEO 어겐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구글도 만만치는 않아요. 구글한테도 뭐 람다라고 하는 이제 LNM이라고 말씀드린 초거대 자연어 처리 모델이 있어요. 네. 다만 상용화를 못했고 대중화를 못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개념 설명드린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지금 앞으로 쭉 챗 GPT는 우리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을 내용인데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한 것도 구글입니다. 트랜스포머 뭐냐면요, 그 문장들이 있는데 단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예. 요거를 2017년에 구글이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 AI가 시작됩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유치원생들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 이제 문장 하나는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지만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장 자체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것. 예. 이게 바로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덕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글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사실 AI에서 이른바 기반 기술 모델은 다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빅데이터도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20년 동안 검색 엔진을 지배했으니까 예. 구글은 만만치가 않은데 시작은 MS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난 게요. 이제 구글이 좀 조급하다고 표현되는 게 2월 7일 날 빙을 출시한 MS에 맞서서 구글이 그 다음 날인 2월 8일 날 딱 다음 날 이제 맞불 작전을 놨는데 네. 새로운 우리도 이런 챗 GPT 같은 거 있어요 하면서 내세운 게 바드라는 거였거든요. 바드요. 네, 그 바드가 음유시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시인처럼 노래 부르듯이 검색을 해주겠다였는데 약간 음치 시인인가 봐요. 검색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기대 이하가 나오니까 오히려 구글이 주가가 8% 이상 폭락할 정도로 시장에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구글이 기본 다 깔아놓고 예. 선수를 뺏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MS 구글 우리에게는 다 넘사벽인 어떤 회사들, 안정적인 회사들인 것 같은데 이들 사이에서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네요. 앞으로 어떤 경쟁이 진행될지도 종종 또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물가 기준금리 얘기했고 뒷부분에서는 챗 GPT 얘기했습니다. 결국 챗 GPT를 이용할 때도 통신비가 들고 물가 안정시키려고 해도 통신비를 낮추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동전 2개만 있어도 소통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나서 선곡해봤습니다.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들으시면서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늘한 밤바람 속에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